옥살이 하는 청과자년이 뭘 알겠어. 어차피 감옥에서 썩을 텐데. 시어머니의 범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2년 만에 조기 출소한 저를 맞이한 건 연명치료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던 친정엄마였습니다. 최고급 케어를 약속했던 시어머니는 제 엄마를 요양원 한 구석에 쓰레기처럼 방치했고 남편은 제 친딸을 고아원에 맡긴 채 낯선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더군요. 모든 진실을 알고 조용히 시댁으로 찾아간 날, 제 얼굴을 본 시댁 식구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저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했던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고 제 앞에 무릎을 꿇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요양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그곳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줄은 짐작조차 못했어요. 원장인 시어머니의 밑에서 운영실장으로 일하던 남편의 눈에 들어 결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그 시작부터 저를 향한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탁자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일개 간호사 주제에 우리 집안에 팔을 들이겠다고? 친정이라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것이 기가 차서.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제 뱃속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라도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결혼식장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신부답지 않게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죠. 결혼식이 끝나기 무섭게 제 삶은 노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명절 차례상부터 친척들 생일잔치, 요양원의 온갖 굳은 일까지 모두 제 몫으로 떠넘겼죠. 만삭이라고 누워서 쉴 생각하지 마라. 네가 받아먹는 밥값이 어디서 나오는 줄은 알고 있겠지? 저는 불러올 대로 불러온 배를 두 손으로 받친 채 병원 복도를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발목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누구 하나 제게 의자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 귀저귀를 갈고 무거운 빨랫더미를 나르고 끼니도 걸은 채 약을 챙겨드리다 보면 어느새 한밤중이었죠. 남편이라는 작자는 신혼초부터 저를 헌신짝처럼 외면했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핑계를 대며 집을 나섰고 동이틀 무렵에야 술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비틀비틀 들어왔어요. 어느 날 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또 나가는 거야?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남편이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병원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때 되면 집구석에 들어와서 편하게 노는 게 뭘 한다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홀로 주저앉았어요. 지독한 외로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곧 태어날 아이의 작은 발길질을 느끼며 모든 수모를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온 뒤에도 시댁의 태도는 손톱만큼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젖을 물려가며 요양원 야간 당직까지 서야 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환자분들 순회를 돌다 돌아오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죠.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는 날들이 쳇바퀴처럼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한 통의 전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고향에 홀로 계시는 친정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를 들쳐업은 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응급실로 내달렸어요. 다행히 빠른 처치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누군가 밤낮으로 붙어서 꾸준히 돌봐드려야 돼요. 그래야 굳어버린 몸이 조금씩이라도 풀립니다.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큰일 나요. 침대에 힘없이 누운 엄마의 마비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고향에 엄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시댁으로 돌아와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죠.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우리 엄마 좀 요양원에 들여만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요양원 비용은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닐 텐데. 저는 남편을 애타게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오라. 우리가 무슨 동네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 저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제 월급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평생 무급으로 일하겠다는 각서라도 당장 쓸게요. 제발 우리 엄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눈물이 마룻바닥을 흥건히 적시는 동안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매섭게 노려봤어요. 그러더니 마지못한 듯 입을 뗐습니다. 평생 무급의 각서? 도장까지 찍겠다는 거지? 알겠다. 건물 뒤편에 안 쓰는 창고방이 하나 있다. 거기라면 봐주마. 대신 각서부터 쓰고. 저는 그 작고 낡은 방이라도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배고 햇볕 좀 들지 않는 좁은 방이었지만 엄마를 제 곁에 둘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이고 낮이고 틈만 나면 엄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소변을 받아내고 굳어가는 손과 발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고 또 주물렀어요. 말 한마디 못하는 엄마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죠. 엄마, 조금만 더 힘내. 내가 늘 옆에 있잖아. 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엄마의 굳었던 손끝이 어느 날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 발그레한 기운이 돌고 멍하던 눈동자가 제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나날도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견디다 보면 봄날이 올 거라고 말이에요. 친정엄마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반년쯤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환자분들 아침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301호 할아버지가 밤새 토하고 열이 펄펄 끓더니 이제 숨을 못 쉬세요. 저는 가운자락을 휘날리며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곧장 구급차를 불렀지만 들것에 실려가시던 할아버지는 끝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눈을 감으셨어요. 며칠 전까지 제 손을 붙잡고 농담을 건네시던 분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떠나시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어 응급실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에는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어요. 식당 주방을 샅샅이 뒤지던 조사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곰팡이가 시퍼렇게 핀 식재료들이 박스째로 쏟아져 나왔어요. 유통기한이 몇 달이나 지난 고기와 채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조사관 한 명이 장갑을 낀 손으로 거뭇하게 상한 고기를 집어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니, 이걸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내놨단 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식중독으로 사람이 죽은 겁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과 은밀히 뒷거래를 하며 썩기 직전에 폐기용 재료들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사실을요.
그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려다 결국 죄 없는 어르신 한 분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보다 못한 내부 직원 누군가가 이 추악한 진실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요양원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뉴스거리로 떠올랐죠. 뉴스가 퍼지자 분노한 보호자들이 매일같이 때로 몰려와 요양원 로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당장 내놔. 이런 쓰레기 같은 데다 모셨다니 내가 미쳤지. 그동안 낸 돈 한 푼도 빼놓지 말고 전부 환불해. 당장. 요양원은 순식간에 폐업 직전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습니다. 늘 당당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도 핏기가 싹 가셨어요. 구속될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은 늦은 밤 인적이 끊긴 뒤에 저를 원장실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운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듯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다 입을 열었어요. 지원아, 이제 너밖에 없다. 식자재 검수는 명색이 간호사인 네가 맡고 있었지 않니? 네가 납품업자랑 짜고 뒷돈을 챙기려다 그만 일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만 말해주면 다 끝나는 거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시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검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건 다 어머니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능글맞게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거 싹 다 털어서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붙여줄게. 형도 얼마 안 살고 금방 나올 수 있다니까. 너만 입 꾹 다물면 우리 식구 모두가 사는 거야. 이게 다 너도 좋자고 하는 소리야. 저는 두 사람의 뻔뻔하게 짝이 없는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 와중에 제 머릿속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떠올랐어요. 제 손길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린 딸과 이제 막 손끝을 움직이기 시작한 친정엄마였죠.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을 싹싹 모았습니다. 안 돼요.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 아기랑 우리 엄마는 누가 돌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저더러 죽으라고 하세요.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그동안 쓰고 있던 인자한 가면이 와르르 벗겨졌어요. 점잖은 척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뺨을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고개가 획획 돌아갈 만큼 매서운 손길이었습니다.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올려다본 시어머니의 두 눈은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네 년이 끝까지 곱게 말을 안 듣는구나. 좋다. 그럼 아주 똑똑히 들어둬. 네가 자백을 안 하면 네 친정엄마부터 아무도 모르는 병동에 처박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굶겨 죽일 거다.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을 짜냈죠.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와락 휘어잡으며 얼굴을 코앞까지 들이밀었어요. 술 냄새보다 독한 입김이 끼쳤습니다. 그뿐인 줄 아니? 변호사를 시켜서 너를 파란난 더러운 년으로 만들어서 이혼시키고 네가 그렇게 끼고 도는 딸년은 영영 고아원으로 보내버릴 거다. 다시는 얼굴도 못 보게 말이야. 머리채를 잡힌 채 저는 짐승처럼 흐느꼈습니다. 엄마도 잃고 딸도 잃는다는 말에 눈앞이 새까매졌죠. 그렇게 무너지는 저를 내려다보며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목소리를 착 가라앉혔습니다. 회의와 협박을 능숙하게 넘나드는 그 모습이 더없이 소름 끼쳤어요. 반대로 네가 고분고분 내 말만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네가 안에서 콩밥 먹는 동안 네 친정엄마는 제일 용한 의사들 붙여서 돈 한 푼 안 아끼고 떡하니 치료해주마. 자, 어느 쪽이 너한테 이득인지 머리 굴려서 잘 생각해봐라. 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라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끝까지 버티면 엄마와 딸 모두 저 악마들의 손에 처참하게 망가질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내던지기로 마음먹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훔치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 뒤집어 쓸게요. 대신 우리 엄마 정말 약속대로 잘 보살펴 주셔야 돼요. 그 약속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주세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피눈물을 꿀꺽 삼키며 그 악마의 거래에 제 손으로 직접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그들이 내뱉은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 덩어리였는지 말입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한 다음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조사실에 들어섰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납품업체랑 짜고 상한 식자재를 들여와서 그 차액을 챙겨왔다. 이 말입니까? 네, 제가 다 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도 전부 제 책임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물어뜯었습니다. 텔레비전마다 제 얼굴이 모자이크된 채 나왔고 어르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희대의 악녀라는 자막이 도배되듯 흘러나왔어요. 법정에 선 날 저는 비싼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늘어놓는 말을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망치 소리가 제 가슴을 쾅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힌 저는 매일 밤 벽에 등을 기댄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둠 속에서 딸의 보드러운 볼과 엄마의 야윈 손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죠. 울지 말자.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서 우리 엄마랑 딸 곁으로 돌아가야 돼. 교도소로 이감된 뒤 저는 오직 그 일념 하나로 버텼어요. 험상궂은 수감자들이 텃세를 부리고 괴롭혀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가장 힘든 노역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했죠. 모범수로 뽑혀 하루라도 빨리 형기를 줄이는 것, 그것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굳게 믿었던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절망 속에서 한자 한자 눌러 쓴 수백 통의 편지조차 모두 주인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되돌아왔죠. 봉투마다 수취인 불명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동료가 반송된 편지 뭉치를 보며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또 돌아왔네. 지원아, 혹시 그 사람들 너 버린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 치료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 약속 때문에라도 그럴 리가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면회 기록 하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제 가슴 한구석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불안을 떨쳐내려 저는 더더욱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 하나만 붙들고 감정이라는 걸 모조리 지워버린 채 교도소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죠.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저는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년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서던 날, 저는 출소자에게 지급되는 낡은 옷을 대충 걸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향한 곳은 단 한 곳, 요양원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엄마를 만날 생각에, 딸을 안아볼 생각에.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그런데 요양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건물은 제가 알던 모습과는 딴판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새로 단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안으로 뛰어들어가 엄마가 지내던 뒷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젖힌 순간 그곳은 잡동사니가 가득 쌓인 창고로 변해 있었어요. 엄마의 침대도 엄마의 흔적도 깡그리 지워져 있었죠.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여기 우리 엄마 계셨잖아요. 누구 없어요? 저는 로비로 뛰어나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의자를 넘어뜨리고 서류를 집어던지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죠. 직원들이 놀라 웅성거리는데 그 소란 속에서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서늘한 눈빛을 한 마음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남자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서주원 씨? 어머니를 찾고 계시죠? 제가 어머니 계신 곳을 압니다. 저는 거칠던 숨을 멈추고 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제 이름과 엄마의 행방을 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으면 저를 따라오세요. 남자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저를 자신의 차 쪽으로 이끌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엄마를 찾을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저는 홀린 듯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온몸을 덜덜 떨면서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황량해지더니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외곽의 허름한 건물 앞에 멈춰섰어요.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불법 요양시설 같았습니다. 남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에 저는 헛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여러 사람이 뒤엉켜 누운 다인실 구석, 그곳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엄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손끝을 움직이며 좋아지던 분이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비쩍 마른 몸 위로 엎어져 짐승처럼 오열을 토해냈어요. 목구멍이 찢어지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참혹한 병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제게 낯선 남자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내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빛바랜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주원 씨가 교도소로 들어가자마자 벌어진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어머니에 대한 모든 지원을 그날로 싹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데다 짐짝처럼 내다버린 거예요. 이 서류들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최고의 의사를 붙여 완벽하게 보살펴주겠다던 그 약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뼛속까지 사무쳤어요. 그런데 남자의 다음 말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갇힌 지 한 달 만에 다른 여자를 본가에 들였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이에 떡하니 아들까지 낳고 새 살림을 차렸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혀 헐떡였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잊지 못했죠.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어 그의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요? 우리 딸은 어떻게 됐어요? 말해줘요. 어서 말해주세요. 남자가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 천천히 떴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 따님이 거추장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방해물이 된다면서 이름도 모르는 고아원에 몰래 파양하듯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나온 핏덩이를 헌신짝처럼 갖다 버렸다니.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짐승 같은 통곡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무너져 있는데
남자가 제 곁에 무릎을 굽히고 나란히 앉았어요. 그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 식중독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날 응급실로 실려가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분의 아들이에요. 회계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그날 제 손을 붙잡고 농담을 건네시던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힘없는 간호사 한 명이 그 큰일을 혼자서 다 버렸다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됐어요. 경찰 발표를 단 한 글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 파헤쳤어요. 시어머니가 뒤로 얼마나 더러운 짓을 벌여왔는지 그 거대한 비리 덩어리를요. 당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다 뒤집어 썼는지 저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 가지 의문이 풀렸어요. 제가 그렇게 빨리 가석방으로 풀려나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신을 하루라도 빨리 빼내려고 좋은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교정당국에 끊임없이 탄원을 넣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머니를 이곳에서 구해내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어찌나 교묘하게 막아서던지 그렇게 반년을 허비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 상태가 이 지경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엄마 여기까지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감사도 잠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 이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우리 딸부터 찾아야 돼요. 고아원이라니. 그 어린 것이 엄마도 없이 얼마나 무섭고 서러웠을지. 복수고 뭐고 우리 딸이 먼저예요. 비켜주세요. 제가 그를 뿌리치고 병실문을 박차고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병실문이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봄으로 보이는 여자의 품에 예쁜 분홍색 원피스를 차려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톡 안겨 있었어요. 아이는 저를 보더니 통통한 볼을 실룩이며 까르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춰섰어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3살 배기 제 딸이었어요. 우리 아기, 내 딸. 엄마야, 엄마 왔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저는 정신없이 달려가 아이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나는 그 살냄새.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제 딸의 냄새였어요.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 닿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자가 그런 우리 모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고아원이란 고아원은 이잡듯이 다 뒤졌습니다. 다른 집으로 입양되기 바로 직전에 간신히 빼냈어요. 그동안 제 집에서 사람을 붙여 안전하게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저는 딸을 품에 안은 채 그를 향해 몇 번이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슨 말로 이 하늘 같은 고마움을 다 갚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참 만에 겨우 울음을 추스른 제게 남자가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다시 건넸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한층 서늘해져 있었죠. 이건 그 일가를 송두리째 끝장낼 계획서입니다. 저는 기어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빼앗긴 인생을 되찾으세요. 저와 손잡고 같이 하시겠습니까? 저는 새근새근 잠든 딸을 한 팔로 꼭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는 병상에 누운 엄마의 앙상한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아이의 온기와 차갑게 식어가는 엄마의 손이 양손에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그동안 저를 지탱하던 맹목적인 희생도 용서라는 두 글자도 흔적 없이 타버렸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의 두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할게요. 같이 해요. 그 인간들이 저한테 한 짓
우리 엄마랑 우리 딸한테 한 집, 한 치도 빠짐없이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서요. 바짝 말라붙은 줄로만 알았던 제 두 눈에서 다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강도인이 마련해준 안전한 은신처에서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요양원에서 노예처럼 불려지던 시절에는 단 하루도 누려본 적 없는 소박하지만 눈물겨운 평화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곁에 딸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매일 꿈만 같았어요. 우리 딸, 오늘 아침은 뭐 먹을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해줄게. 딸이 제품에 폭 안겨 까르르 웃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한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친정엄마도 도윤이 섭외해준 국내 최고 의사들 덕분에 햇볕이 잘 드는 1인실로 옮겨졌어요. 비록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하루하루 안정을 되찾아갔죠. 저는 매일 엄마의 손을 주무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엄마를 이꼴로 만든 사람들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꼭 일어나야 돼. 마음의 안식처를 얻은 저는 비로소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도인의 사무실 한편에는 비밀 작전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 시절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진 요양원의 구조를 큰 종이 위에 하나하나 그려냈습니다. 병동 배치부터 사람들 눈을 피해 만든 비밀 창고 위치, 시어머니가 남몰래 드나들던 동선까지 빠짐없이요. 도윤이 그 도면을 들여다보며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안에서 꼬박 2년을 굴렀어요. 어디에 뭘 숨기는지, 누구랑 무슨 더러운 짓을 하는지 다 봤거든요. 이번엔 제가 이걸로 그 여자 목을 조를 차례예요. 도윤은 제가 넘겨준 정보를 바탕으로 시어머니가 돈 세탁을 위해 세워둔 유령 회사들의 돈줄을 파고들었습니다. 밤마다 사무실에 틀어박혀 서류를 뒤지고 숫자를 맞춰보던 도윤이 어느 새벽 눈을 번쩍 빛내며 저를 불렀어요. 찾았어요. 이 회사들 간판만 걸어놓은 껍데기뿐인 가짜예요. 직원 하나 없는 회사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액수만 수십억입니다. 빼돌린 증거가 여기 고스란히 다 남아있어요. 저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요양원 근처를 살금살금 맴돌았어요. 쓰레기장을 뒤져 그들이 버린 서류 조각을 한 장 한 장 주워 모으고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조용히 불러내 사정했죠. 언니, 이렇게 부탁할게. 그때 남편이 회사 카드로 긁은 내역이랑 뒷돈 장부 말이야. 복사본이라도 좋으니까 나 좀 구해줘. 응? 지원아, 이거 들통나면 나도 모가지 날아가는데. 그래도 네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거 생각하면 도저히 못 본 척을 못하겠다.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몰래 빼올게. 그렇게 며칠 밤을 꼬박 발품판 끝에 저는 남편이 내연녀와 유흥업소에서 흥청망청 긁어댄 법인카드 내역과 불법 리베이트 장부 복사본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차곡차곡 쌓여갈 때마다 제 심장은 점점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어요. 우리는 그 방대한 자료들을 한데 걸어모아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와 검찰 내부 정보원에게 같은 시각 익명으로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을 조일 촘촘한 포위망을 사방에서 한꺼번에 좁혀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봉투를 우체통에 밀어놓고 돌아서던 밤, 도윤이 제게 나직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며칠만 기다려요. 그 사람들이 평생 쌓아올린 탐욕의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테니까. 그리고 정확히 며칠 뒤였어요.
저녁 뉴스에 요양원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대규모 비자금에 죄 없는 사람 목숨까지 앗아간 비리 실태가 낱낱이 까발려졌죠.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남편과 시어머니가 브로커와 은밀히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여과 없이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습니다. 저거야. 저게 바로 그 여자 진짜 본 모습이라고. 드디어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 도윤이 제게 손바닥을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힘껏 마주치며 짝소리 나게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선 뒤로 처음 터뜨려본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도윤도 저를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우리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쉬실 수 있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차디찬 감옥 안에서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요. 다음날 아침 텔레비전에서는 국세청과 검찰이 요양원에 들이닥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어요. 압수수색이라는 새빨간 자막과 함께 수사관들이 종이박스를 한아름씩 안고 건물을 분주히 들락거렸죠. 저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던 그들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에 수갑을 차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니 가슴 한복판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난 딸을 무릎에 앉히고 도윤이 잔에 따라준 음료를 마주 부딪혔어요.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마침내 다 지나온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거의 다 왔어요. 아주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는 딸의 작고 보드라운 손을 꼭 쥐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나고 따사로운 햇살이 거실 안으로 비쳐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평온하고 달콤한 순간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안도감에 저는 그만 스르르 마음을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방심이었는지도 까맣게 모른 채로요. 승리의 잔을 부딪힌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평화롭던 은신처의 공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쨍그랑하는 굉음과 함께 거실 창문이 박살나더니 뭔가가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시뻘건 액체가 잔뜩 묻은 종이 한 장이 묵직한 돌멩이에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딸을 황급히 끌어안고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이게 뭐야? 도윤씨, 이게 대체 뭐예요? 무서워요. 도윤이 굳은 얼굴로 그 종이를 조심스레 펼쳐들었어요. 붉은 글씨로 갈겨 쓴 핏빛 경고장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한 도윤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어떻게 여길, 우리 숨은 데를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압수수색으로 막다른 코너에 몰린 시어머니가 검찰 안에 미리 매수에 심어둔 끈앞풀을 통해 익명 제보자가 바로 우리 둘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겁니다. 그러고는 폭력 조직까지 동원해 기어이 우리가 꽁꽁 숨은 곳을 찾아낸 거였어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엄마가 누워있는 1인실이었어요. 그런데 늘 곁을 지키던 사설 경호팀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병원재단 윗사람들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경호팀을 강제로 철수시킨 거예요. 그 빈자리를 험상궂은 건달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의료진을 벽으로 거칠게 몰아세우고 엄마의 산소호흡기 줄에 우악스러운 손을 척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엄마한테서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제발 부탁이야. 화면 한쪽에서 시어머니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한껏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동안 아주 큰일을 했더구나. 사설경호팀, 그까짓 거 병원 윗분들한테 돈 봉투 좀 찔러주니까 군말 한마디 없이 싹 빠지던데. 자, 똑똑히 봐라. 이 늙은이 숨통,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버릴 수 있어. 저는 화면 앞에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렸어요. 안 돼요. 제발 우리 엄마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하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시키는 대로요. 검찰에 넘긴 원본 하드디스크, 그거 당장 가져와. 그리고 그동안 한 제보가 전부 다 조작이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네 손으로 자술서를 써. 안 그러면 네 이미 숨통부터 끊어놓을 거니까. 설상가상이었어요. 바로 그때 유치원에 간 딸을 데리러 갔던 보모에게서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왔죠. 사모님, 큰일 났어요. 애 아빠가 와서 애를 데려갔어요. 제가 온몸으로 막았었는데 자기가 친아빠라서 친권이 있다고.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도 아니라면서요. 유치원 선생님도 경찰도 다 막아버리고는 그 여자랑 같이 애를 강제로 차에 태워서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쭉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순간에 엄마와 딸, 제 목숨보다 소중한 두 사람을 동시에 인질로 빼앗긴 거예요. 제 존재의 이유이자 가장 큰 약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혀버린 겁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통증에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안 돼. 우리 딸, 우리 엄마.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조인이 분노로 새빨개진 얼굴로 구석에 세워둔 골프채를 와락 거머쥐었어요. 내가 그것들을 절대 가만 안 둬. 지금 당장 그 집으로 쳐들어갈 거야. 저는 황급히 그의 팔에 매달려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거긴 분명 함정이에요. 시어머니가 쳐놓은 덫에 깡패들이 우리 둘 다 찢어 죽이려고 시퍼렇게 눈뜨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무작정 들어가면 우리만 개죽음 당해요. 제발 진정해요. 도윤이 골프채를 든 채 한참을 부들부들 떨다가 끝내 분을 못 이기고 그것을 바닥에 쾅 내던졌습니다. 그때 다시 시어머니의 차갑고 비정한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어요. 딱 2시간만 주마. 그 안에 하드디스크 들고 유황은 지하 창고로 너 혼자 내려와. 괜히 다른 수작 부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알아들었지? 전화가 매정하게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그토록 공들여 한층 한층 쌓아 올린 복수의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기어들어가 시어머니의 노예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와들와들 떨렸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그 여자 발밑에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니.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딘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딸아이의 울음소리와 산소호흡기 안에 간신히 목숨을 의지한 엄마의 야윈 얼굴이 눈앞에 또렷이 스쳤습니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와들와들 떨리던 두 손을 천천히 그어쥐고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어요. 그러고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윤 씨, 하드디스크 주세요.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걸 순순히 넘기면 우리가 쥔 패가 전부 사라지는데 안 됩니다. 저는 흔들림 하나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그림이 빠르게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냥 호락호락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토록 원하는 걸 믿기로 이번엔 거꾸로 우리가 덫을 놓는 거예요. 제 말 들어요. 저한테 다 생각이 있어요. 지하창고로 향하는 차 안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어요. 운전대를 잡은 도윤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죠. 가는 내내 저와 도윤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고도 위험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굴복하는 척, 무너진 척,
그 여자를 완벽하게 속여 넘기면서 거꾸로 옴짝달싹 못할 덫에 몰아넣을 작정이었죠. 도윤이 백밀러로 저를 흘끔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당신이 위험해져요. 차라리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여자가 부른 건 저예요. 신호만 정확히 받으면 돼요. 도윤 씨하고 경찰만 믿을게요. 약속대로 해줘요. 요양원 지하 창고에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남편과 내연녀가 딸의 작은 입을 손으로 거칠게 틀어막은 채 비열하게 희죽거리고 있었어요. 제 딸은 겁에 질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죠.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승리감에 흠뻑 도취된 얼굴로 성큼 다가와 제 손에서 하드디스크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챘어요. 그래, 신작이 이렇게 구분구분 나올 것이지. 어디서 못 배워먹은 것이 감히 나한테 대들고 말이야. 자, 여기 자술서에 냉큼 지장이나 찍어. 시어머니가 빨간 인주를 코앞에 들이밀며 다그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옷 속에 단단히 숨겨둔 도청기 겸 위치 추적기를 살짝 눌러 작동시켰어요. 밖에서 숨죽이고 대기 중인 도윤과 경찰 특공대에게 창고 안의 모든 소리가 실시간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떨리는 척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 하드디스크 진짜 원본이 맞는지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괜히 가짜 들고 갔다가 어머니만 곤란해지시면 어쩌려고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옆에서 남편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하긴 인연이 또 어디서 무슨 잔머리로 굴렸는지 모르지. 야, 당장 켜서 확인해봐. 남편이 옆에 놓인 노트북에 하드디스크를 쑥 꽂아 연결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파놓은 진짜 함정이었습니다. 하드디스크 안에 미리 숨겨둔 프로그램이 노트북에 연결되는 순간 곧바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이 갑자기 제멋대로 깜빡이더니 시어머니가 꽁꽁 숨겨둔 스위스 계좌 비자금 잔고와 납치를 직접 지시한 녹취록 원본이 전국 언론사 메일로 자동 전송되기 시작했죠. 남편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새파랗게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뭔가 이상해. 화면이 멋대로 막 돌아가면서 뭐가 어디론가 마구 전송되고 있어. 막을 수가 없어. 뭐라고? 이 못된 년이?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남편이 눈이 시뻘겋게 뒤집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번쩍 치켜드는 찰나였죠. 내가 오늘 너를 아주 죽여버릴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굳게 닫혀있던 창고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방패를 앞세운 경찰 특공대와 도윤이 한꺼번에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도윤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남편의 멱살을 잡고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감히 누굴 건드려. 저는 그 아수라장 같은 틈을 놓치지 않고 내연녀에게 손살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딸을 그 품에서 와락 빼앗아 제 가슴에 꽉 끌어안았어요. 우리 딸, 엄마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많이 무서웠지?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바로 그 시각 병원에서도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엄마를 위협하던 건달들 역시 조윤이 미리 손써둔 사설 경호팀과 뒤늦게 출동한 형사들에게 단 한 명의 다친 사람 없이 제압당했어요. 엄마의 안전까지 완벽하게 지켜낸 겁니다. 도청기를 통해 밖으로 생생하게 생중계된 시어머니 살인 협박과 아이 납치 범행 일체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범 증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감추려 발버둥 치던 비자금 장부마저 언론에 낱낱이 공개되면서 그들에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수갑을 찬 시어머니가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하며 제게 악다구니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것,
두고 봐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저는 옆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들어 그 일그러진 면상에 거침없이 물을 확 끼얹었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시어머니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더없이 서늘한 목소리로 일갈했어요. 감옥 안에서 평생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봐. 그게 당신한테 딱 어울리는 자리니까. 잘 가요. 남편과 내연녀 그리고 시어머니가 줄줄이 경찰 호송차에 오르는 꼴사나운 뒷모습을 저는 딸을 품에 꼭 안은 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제 삶을 그토록 모질게 갉아먹던 질기디 질긴 악연의 고리를 드디어 제 손으로 직접 끊어냈어요. 그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이 뻥 뚫리며 벅찬 해방감이 온몸을 따뜻하게 적셔왔습니다. 세상을 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날, 저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법정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어요. 무거운 판결이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기징역을, 남편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그 비열한 내연녀도 죄값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영원히 세상과 격리되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도윤이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겁니다. 고생 많았어요. 네, 아버님도 이제 저 세상에서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쉬실 수 있겠어요. 그들이 평생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 모은 더러운 재산은 한 푼도 남김없이 모조리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떵떵거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댁 일가는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전부 잃고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토록 사람을 깔보던 그들이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입방에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도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엔 죄인이 아니라 빼앗긴 누명을 벗기 위해서였죠. 제가 청구한 재심에서 그 끔찍한 식중독 사건에 대한 제 무죄가 마침내 완벽하게 밝혀졌습니다. 판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가 그 잘못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밟히고 짓이겨졌던 제 명예가 비로소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저를 지켜보는 도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긴 세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가 스르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도윤이 저를 조용히 불러앉혔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원씨, 경매로 넘어간 그 요양원 건물 말이에요. 내가 정식으로 인수했어요. 이번엔 정말 사람을 먼저 위하는 떳떳하고 투명한 곳으로 다시 만들어 보려고요. 그곳을요? 그 끔찍했던 곳을 다시 숨는다고요? 거긴 제겐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손으로 바꿔야죠. 나쁜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덮어버립시다. 같이 해줘요. 그 누구도 당신처럼 부당하게 짓밟히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아버지를 잃은 깊은 슬픔을 비로소 가슴에서 내려놓은 듯했어요. 도윤은 그 건물을 양심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합 실버타운으로 말끔하게 탈바꿈 시켰습니다. 저는 그곳의 수석 간호사이자 운영이사로 당당히 돌아갔죠. 과거의 저처럼 부당한 대우에 눈물 흘리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저는 낡고 잘못된 시스템을 하나하나 손수 뜯어 고쳤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저는 똑똑히 말했어요. 여기선 그 누구도 함부로 부려지는 일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우리 직원들도 다 똑같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오세요. 이사님 같은 분 밑에서 일하게 돼서 저희가 정말 복 받았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즐겁다니까요. 친정엄마는
그 실버타운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저와 도윤의 지극정성 보살핌 속에서 엄마는 기적처럼 하루하루 살아났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제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가만히 말을 건넸을 때입니다. 엄마, 나야, 지원이. 내 목소리 들려, 엄마? 그러자 그토록 굳어있던 엄마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꿈틀거리더니 메마른 입가에 옅은 미소가 천천히 번졌어요. 저는 엄마의 야윈 손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져 깊은 상처를 입었던 제 딸도 어느새 예전에 구김살 없는 밝은 웃음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넓은 정원을 마음껏 뛰어다니던 아이가 도윤을 향해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공주님. 아빠가 목말 태워줄게. 이리 와. 도윤은 스스럼 없이 아빠라 부르며 푹 안기는 딸을 보며 제 가슴이 뭉클하게 차올랐습니다. 도윤은 어느새 우리에게 더없이 든든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따사로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날 실버타운 앞마당에서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정겨운 웃음소리, 고기 굽는 냄새, 딸아이의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가 너른 마당 가득 어우러졌습니다. 딸을 목말 태우고 환하게 웃는 도윤을 바라보며 저는 그 길고도 끔찍했던 지옥이 비로소 완전히 끝났음을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도윤이 제게 다가와 따뜻한 손을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좋은 날만 걸어가요. 둘이 아니라 넷이서 같이. 그래요. 당신하고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다 괜찮아요. 저는 그 다정한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피눈물과 상처로 얼룩졌던 지난 날은 이제 가슴 깊은 곳에 고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한때 잔혹한 탐욕과 핏빛 절망으로 물들었던 이곳은 어느새 우리 세 가족과 친정엄마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어요. 저는 마침내 제 삶의 온전한 주인공이 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새봄을 향해 힘차고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멸시와 누명, 그리고 가족을 빼앗기는 절망 속에서도 서주원은 끝내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 말할 때 사랑하는 딸과 어머니를 지켜내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다시 일어섰지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지 우리는 서주원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맞서 싸우는 용기가 진짜 나를 구한다는 것도요.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낸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봄을 맞이한 서주원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서주원의 새로운 앞날을 함께 축복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